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경향신문사 옆에 정동 사거리 근처에 청춘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매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 이 극장에 가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노인 전용 극장이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에는 청춘 열차가 있습니다. 청량리와 춘천을 오가는 열차인데 65세 이상은 열차표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비용 들이지 않고 교회 나들이 할 수 있어서 노인들이 이 열차를 애용합니다. 청춘 극장에 청춘이 없고 청춘 열차에는 노인이 넘쳐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민태원 작가의 청춘 예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청춘이 넘쳐납니다. 졸립고 따분한 국어 시간이었는데 책장에서 느닷없이 끓는 피니 거선의 기관과 같은 힘이니 하는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참 교실 분위기와 많이 달라서 어색했습니다. 교실에 갇힌 10대와 이 피 끓는 표현들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청춘의 힘과 몸에 대한 찬사가 이 글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청춘 예찬에도 청춘은 없습니다. 있다면 기성세대가 상상하는 청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춘은 노년기에만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추상적 관념이거나 아니면 기성세대의 판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청춘 예찬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수필입니다. 당시 식민지 젊은이가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오는 동산에서 청춘의 특권을 누릴 그런 처지였는지 의문입니다. 오늘날의 청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청춘의 세월은 우울한 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야 할 굴레, 그것이 오늘의 청춘입니다. 제가 오늘 청춘극장, 청춘 예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청년 문제와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청년 문제 부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비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입니다.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도 이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고용 유연성과 임금 탄력성을 높이면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 실업 원인이 일자리 수가 모자라는 것보다도 일자리의 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구직 단념자가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행 최종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001년부터 2007년과 그 이후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일자리가 연평균 14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질 임금 증가율은 3.8%에서 0.6%로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수보다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이 지금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의 양보를 촉구한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해서 임금을 깎고 해고 요건 완화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해서 남은 임금과 그렇게 해서 남은 자리를 청년에게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근속 연수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화이트 칼라는 호봉제 대신 연봉제로 대부분 정착이 됐고 정리해고, 명퇴, 희망퇴직으로 정년은 말할 것도 없고 첫 직장에서 40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피크제 한다고 해서 그 절약분으로 청년 고용하는 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청년 고용을 내세워서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공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전에 했던 고용정책 다루는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다. 편리한 시간은 자기가 정해서 일을 하고 임금도 적당히 받고 기업도 좋고 일하는 근로자도 좋다. 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나쁜 정책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즉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실패했으면은 그것이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야당의 무기력 때문에 정권이 매번 정치적으로 승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논리가 먹히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청년 고용 정책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노동 개혁하자는 이 주장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임금 깎아서 아들을 채용한다는 것, 이거 실효성도 없는 주장이고 또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쉽게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론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걸 여야 간 담론 투쟁, 프레임 전쟁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서로 다른 견해를 동시에 내놓고 누구의 견해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가 하는 이거를 서로 경쟁하는 건데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론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할까요? 의외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진 결과라기보다도 발언하는 자에 더 주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발언하는 자가 누가 더 상대적으로 신뢰가 있는가 하는 판단을 우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야당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 총선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손수조, 이준석 같은 젊은이를 영입해서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젊게 하고 참신하게 이렇게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한 이후에는 이런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노인 정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70대 이상을 공직에 많이 배치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청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쉬울 때만 청년을 띄우고 필요 없을 때는 노년층이 실권을 쥐게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청년이 노인 정권에 길을 불어넣어주거나 노인 정치, 노인 통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노쇠한 정치를 은폐하는 데 청년을 이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만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국 정치 그 자체가 이미 늙었습니다. 초선 의원 평균 연령은 56.4세입니다. 처음 정치를 한 사람치고는 꽤 늙은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의원 당선자 중에서 20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대는 8명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가 40대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젊어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당 원서를 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경로당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선거 때 청년에게 반짝 등장할 기회라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야 모두 청년 문제 말로는 심각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늙었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현재 가장 늙은 당은 당원 평균 연령이 58세인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 차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당의 생물학적 나이가 이렇다고 해도 정치적 활력은 정치적 활력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게는 생물학적 나이 이상으로 정치적 노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할 줄 모르고 감지한다고 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청년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지금 신뢰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야당도 청년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 이거 하나만으로 당이 싹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이 집권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청년 문제에 총력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문제가 바로 민생 문제, 민생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학비 문제죠. 일자리 문제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규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알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은 야당이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제가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 해결은 곧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청년 문제는 동시대에 전져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문제는 시대의 과제가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당대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그들의 처지와 요구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자기 과제로 끌어안는다는 그런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청년 문제를 전략적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야당은 성공 사례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이 야당은 박근혜 정권 반대 비판하느라고 야당의 집권 비전, 지향점을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 무능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하지만 견제하면서도 당은 당대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 견제도 제대로 못하고 집권 비전도 신뢰도 없는 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박수 받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청년 문제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야당인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당은 정책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적 장치로 바꾸고 그런 사례가 부족해서 지금 불신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불신받고 있는 것은 계파 갈등 공천 싸움과 같이 당내 기득권 차지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대신 서민의 힘든 삶은 그대로 방치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안 정책을 만들고 정부 여당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불타는 의지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야당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이 계파별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로 전력 투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런 태도를 시민들이 만일 평가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야당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열정을 동원하면 야당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의 고민을 당의 고민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운다면 야당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불신으로 탈정치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조직하고 동원하고 정치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다면 이 젊은이들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할 수 있다면 야당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나이 19살부터 30대 이하 인구는 줄고 있고 50대 이상 인구는 느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점차 불리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0대 이하 유권자 수와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다소 많은데, 자, 이렇다면은 3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을 동원하면은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50대 이상이 무조건 여당 찍는다고 자포자기할 게 아닙니다. 청년 투표율을 높이면 가능한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청년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을 했습니다. 청년 문제에 집중하면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잘 풀어가면 다른 의제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이 다른 의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면 이제 다른 문제도 잘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이게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 역량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주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초선급 정치 초년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이 지금 불안한 것도 바로 상당 부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선거 때 불려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정적 지도력 승계가 어렵습니다. 자, 야당이 청년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계기에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합니다. 청년 때부터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정치 지도자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 자체도 젊어지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정치는 모르는 인물이 느닷없이 주요 지도자가 돼서 야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나 아니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이가 위험한 길을 떠날 때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꼭 길을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가령 엄마가 부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면 불행과 위기가 닥치고 그걸 헤쳐나가느라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당도 청년 문제와 같이 대안과 비전을 갖고 곧장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과 실수가 도중에 발견됐다고 해서 그 문제에 매달려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쪽으로 끌려가면은 또 길을 잃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칠 때 뒷수습하는 건 야당이 하지 말고 여당에게 맡기고 야당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견제할 건 해야 하지만 견제하느라 정력을 다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야당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보다 신뢰 못 받는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은 힘의 배분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